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고? 세계가 경악한 그 순간 초속 30만 킬로미터 레이저 무기를 KF-21에 장착하자 적국에서 액수됐다 난리가 났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군사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 과연 한국의 이 무기는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납니다. 저는 라이든 조렌스키 박사예요. 국제미래무기협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첨단 무기를 연구해 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레이저 무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죠. 라이든 박사님, 레이저 무기라니요?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보세요. 영국이 드래곤 파이어라는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설치하고 있어요.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는 놀라웠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 동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드론을 쏘아 맞출 수 있고 심지어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아니었고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사실에 깜짝 놀랐었어요. 한국은 청광블록권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가장 먼저 실전에 배치했었죠. 세계의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말이에요. 레이저 무기의 장점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레이저 무기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어요. 무기 체계의 주요 부분을 파괴할 수 있죠. 그리고 전력만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한국의 청왕블록1은 20kW의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3km 안에 있는 적의 드론을 맞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몇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곳에 고정해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체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 전까지 청광블록2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출력은 30kW로 높이고 차량에 설치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더 먼 미래의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2030년대부터 청광블록3을 통해 지상뿐 아니라 바다와 하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만들 계획이에요. 특히 KF-21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맞출 수 있고 적 전투기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다는 것은 많은 나라의 목표였어요. 미국도 F-35, F-15 같은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다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KF-21과 레이저 무기의 조합에 주목했어요. 이 조합은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초기에 맞출 수 있어서 방어가 더 효과적이었고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었어요. KF-21은 원래 무기를 달 수 있는 곳이 11곳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달 수 있는 미사일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전력만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KF-21의 뛰어난 비행 능력과 기동성을 활용하면 지상에 있는 무기보다 더 빠르게 적을 추적하고 맞출 수 있어요. 북한의 드론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전투기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이 청광블록1을 지상에 고정시켜 놓은 이유도 미국과 영국이 레이저 무기를 배에 설치하는 이유도 바로 전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상이나 배는 전력을 공급하기 더 쉬웠어요. 한국의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배터리와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국제회의에서 만난 한국 연구원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면 전 세계 공중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전투기나 전차 같은 무기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며 첨단 무기 개발의 새로운 강자로 올라섰어요. 현대전장에서 드론 방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였습니다. 작은 자폭 드론은 매우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반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어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이나 했어요. 그래서 드론을 막는 데 쓰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70mm 로켓에 관심을 가졌어요. 원래는 지상을 공격하는 로켓이었는데 레이저 유도 장치를 달아서 정확하게 공중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게 개량했습니다. 특히 한 발당 약 2천만 원 정도로 비용 효율이 좋아서 드론을 맞추는 데 딱 좋았어요. 저는 한국의 국방연구시설을 방문했을 때 한국도 비궁이라는 70mm 유도 로켓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궁은 원래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된 로켓으로 한 발에 약 4천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이 비궁을 개량하면 미국 못지않게 저렴한 공대공 로켓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드론이 싸다는 장점을 내세워 많이 사용된다면 한국도 많은 양의 싼 로켓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날 아침 한국의 방위산업체 연구실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청왕 블록원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 제 눈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청왕이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구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라이든 박사님. 저희 한국의 자랑입니다. 청왕 블록1은 20kW의 전력으로 작동했어요. 이 정도면 3km 이내에서 날아다니는 적의 무인기를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레이저 빔이 목표물에 닿는 순간 그 무인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였죠. 그 광경을 상상만 해도 전율이 일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팀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청광은 이동에 제한이 많았어요. 한 번 설치하면 그 자리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죠. 기동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럼 적이 공격 위치를 파악하면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팀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향해 손짓했었어요. 그곳엔 청왕블록2의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서서 정보를 빠르게 훑어봤어요. 출력은 30kW로 상향되고 움직일 수 있게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동하면서 레이저를 쏠 수 있게요? 제가 놀라서 물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었어요. 적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때 제 안에서 전율이 일었어요.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였어요. 연구실 구석에 놓인 모형이 제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KF-21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날개 아래에 낯선 장치가 부착돼 있었어요. 저건 제가 가리키자 팀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청왕 블록3의 시제품 모델입니다. 2030년대부터는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레이저 무기를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라니 상상만으로도 흥분됐습니다. KF-21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무인기 요격은 기본이고 적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적 전투기도 제압할 수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전력 공급은요? 제가 물었어요. 레이저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건 아직 연구 중입니다. 팀장님이 솔직하게 대답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진전이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청광 블록1의 현재, 블록2의 발전 계획, 그리고 블록3의 미래까지 한국은 분명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다시 연구소를 찾았을 때 저는 더 깊은 질문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른 레이저 효율성은, 다양한 표적에 대한 효과는, 열발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나요? 연구팀은 친절하게 제 모든 질문에 답해줬어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심한 날에는 레이저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기술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다양한 표적에 대해서도 세밀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고요. 저희는 북한의 드론 위협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었죠. 그들이 대량으로 드론을 보내더라도 청왕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연장으로 이동해 실제 테스트를 지켜봤어요. 3km 거리에 있는 표적 드론을 향해 청광이 작동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빔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갔어요. 단 2초 만에 드론은 불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연구팀의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이게 바로 미래전의 모습입니다. 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레이저 무기는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었어요. 청광 프로젝트는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블록1의 한계를 극복하고 블록2에서는 기동성을 획득하며 블록3에서는 전천 후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었어요. 연구팀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청광 프로젝트가 세계 군사기술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고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을 제치고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게 됐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청광이 미래 전장을 바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요. 그날 본 기술과 그 가능성은 저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한국이 그 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꿈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날 한국 방위산업체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벽면 가득 KF-21 도면과 레이저 시스템 설계도가 붙어 있었죠. 박사님, 이리 와서 보세요. 김 연구원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큰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달겠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해낸 나라는 없었어요. 미국도 F-35, F-15에 레이저 시스템을 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KF-21 모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날렵하고 강력해 보였죠. 그런데 KF-21에 레이저를 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많죠. 김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첫째, 미사일 요격이 훨씬 쉬워져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바로 레이저로 맞춰버리면 돼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피하기 어렵죠. 그리고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아서 아래 사람들한테 파편이 떨어질 걱정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놀라운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계속 말했어요. KF-21은 지금 무기를 다는 하드포인트가 11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미사일이랑 연료 탱크 다 달면 공간이 너무 부족하죠. 근데 레이저는 전기만 있으면 계속 쏠 수 있어요. 총알이 떨어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럼 전기만 계속 공급되면 무한정 공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KF-21은 정말 빠르고 멀리 날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레이저 무기보다 훨씬 기동성이 좋아서 적을 쫓아가면서 공격할 수 있죠. 김 연구원은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거 완성되면 북한의 드론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투기 같은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강한 레이저를 만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나요? 그때 옆에 있던 박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는 가장 큰 문제예요. 지상이나 배에서는 전기 공급이 쉽지만 전투기는 공간과 무게 제한이 너무 심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복잡한 회로도와 배터리 설계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수 배터리와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필요할 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전력을 쏟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저는 그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정말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은 세계 공중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예요. 박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는 전투기나 전차 같은 무기에서 항상 뒤처졌었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발전해왔어요. 2020년에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모형 전투기를 손에 들었어요. KF-21의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날개 아래에 작은 레이저 포드가 달려 있었어요. 미래 전쟁은 이런 첨단 기술로 결정되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박사님.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KF-21과 레이저 무기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빛의 속도로 요격하고 북한의 드론 위협에 맞서고 언제나 준비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 기술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날이 곧 오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레이저 무기가 가져올 혁명적인 변화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아직 많았어요. 저는 우선 가장 큰 문제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청왕 블록원 시스템을 운용하던 기술자가 짙은 한숨을 내쉬었죠. 조렌스키 박사님, 보시다시피 전력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도전은 전력 공급원이었어요. 특히 작은 전투기 안에 어떻게 고출력 레이저를 위한 충분한 전력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전투기는 크기와 무게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지상에 설치된 청왕도 전력 때문에 고정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먼저 탑재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요. 배는 지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거든요. 배터리 용량 문제만 해결해도 반은 성공한 거죠. 청왕 개발팀장이 말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세미나에서 만난 연구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단순히 용량만 키우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찾고 있었어요. 초전도체를 활용한 전력 저장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아직 실험실 단계지만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갖추리라고 생각 못했었어요.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열 관리였어요. 고출력 레이저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이 열을 어떻게 안전하게 방출할 것인가? 전투기 내부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조종사도 위험하고 전자장비도 망가져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었죠. 열 관리를 위한 새로운 냉각 시스템 설계도 봤어요. 전통적인 공냉식뿐만 아니라 액체 냉각 방식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보다 열 전도율이 좋은 특수 액체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지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전투기에서는 모든 그램이 중요해요. 세 번째 문제는 정확도였어요. 레이저 빔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구름이나 안개, 먼지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레이저의 효과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레이저 효율이 30%까지 떨어져요. 테스트 팀장이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대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레이저 출력을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초당 수천 번 계산을 해서 최적의 출력을 찾아내는 거였죠. 네 번째 도전은 표적 추적이었어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레이저는 표적을 아주 정확하게 조준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움직이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추적하려면 초정밀 센서가 필요했죠. 레이더와 적외선 카메라, 라이다 센서를 모두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관제실에서 한 기술자가 보여줬던 시스템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KF-21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한국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첫 번째 나라가 된다면 전 세계 공중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적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빛의 속도로 요격할 수 있는 전투기라니 생각만 해도 놀라웠습니다. 과거 한국은 무기 기술에서 늘 후발주자였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기술을 따라가기에 바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꾸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저는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이 표적을 정확히 관통하는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무기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방위 산업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한장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기술적 도전은 분명 어려웠지만 한국은 그 도전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소비국이 아닌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으로 거듭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 국제학회에서 만난 전문가들도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2020년 청왕 블록원의 실전 배치는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을 줬었거든요. 아무도 한국이 그렇게 빨리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줄 몰랐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청왕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레이저 무기의 시대가 정말 왔구나 라고 느꼈던 그 순간을요. 현대전장에서 드론 방어가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여러 국방회의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작고 값싼 자폭 드론은 대량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사용해 온 지대공 방어 시스템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이나 하는 미사일을 써야 했죠. 이런 비싼 미사일로 저렴한 드론을 맞추는 건 돈 낭비였어요. 이건 마치 모기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것과 같아요.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미국은 아주 영리한 해결책을 찾아냈었죠. 바로 70mm 로켓이었어요. 원래는 유도장치 없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던 로켓에 레이저 유도장치를 달아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게 개조한 겁니다. 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한국 공군 장교가 저에게 물었었어요. 네, 정말 놀랍게도 한 발에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비싼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드론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죠. 한국 국방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은 한국도 이미 비궁이라는 70mm 유도 로켓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비궁은 원래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로켓이었고
한 발에 약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궁을 개량할 수 있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이 비궁을 개량한다면 드론 요격에 불필요한 기능들을 빼고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만큼 효율적인 공대공 로켓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드론 전쟁의 경제학에 대해 설명했었어요. 드론의 가장 큰 강점은 값싸고 많이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같은 전략으로 맞서야 합니다. 대량의 저렴한 로켓으로 대응하면 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룸에서 우리는 실제 전투 상황을 재현해 봤어요. 화면에는 수십 대의 적 드론이 한국 진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드론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군 관계자가 물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개량된 70mm 로켓을 장착한 전투기 편대가 출격한다면 저는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서 KF-21 전투기들이 나타나 드론대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작은 폭발들이 하늘을 수놓으며 드론들이 하나둘씩 떨어졌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비용 효율적인 드론 방어예요. 저는 북한의 드론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제약 때문에 값싼 드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미 훈련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모형으로 만들어 드론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공개했었죠. 한 장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로켓이 필요할까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현재 FA-50, 60대와 앞으로 들어올 KF-21, 120대, 총 180대의 전투기에 이 로켓을 장착할 수 있어요. 각 전투기마다 7연장 로켓 발사대를 단다면 한 번 출격으로 1260발의 로켓을 쏠 수 있고 양쪽 날개에 모두 단다면 2500발 이상도 가능해요. 회의실에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번 출격으로 2500개 이상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를 보면 매달 전선에서 약 6만에서 7만 대의 드론이 사용되고 그중 약 10,000대가 격추된다고 해요. 이 비율을 북한에 적용하면 한국은 단 한 번의 출격으로 월간 드론 소모량의 3%, 격추량의 25%를 무력화할 수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조렌스키 박사님, 이 70mm 로켓과 레이저 무기를 함께 사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층 방어가 핵심이죠. 레이저 무기로 첫 방어선을 구축하고 70mm 로켓으로 두 번째 방어선을 세우는 거예요. 전장에서는 완벽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방어 체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조렌스키 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 70mm 로켓 기술로도 또 한 번 군사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드론 시대의 방어 전략을 새롭게 정의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연구소 창문을 통해 훈련 중인 전투기들을 바라봤어요. 머지않아 이 전투기들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장착하고 하늘을 수호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지만 한국은 이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약한 군사력을 메우려고 드론 개발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자리에서 K2 전차를 닮은 목표물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공개했었죠. 드론이 요즘 각광받는 무기이고 우리 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아요. 하지만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직접 결정할 만큼 강력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비싼 무기를 만들기 힘든 나라들은 적을 괴롭히는 용도로 드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적국의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게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은 지금 FA-50 전투기 60대와 앞으로 들여올 KF-21 전투기 120대, 총 180대, 70mm 공대공 로켓을 달 수 있어요. 미국처럼 각 전투기마다 7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포드를 하나씩 단다면 한 번 출격할 때 1260발의 로켓을 쏠 수 있었어요. 양쪽 날개에 모두 단다면 2500발 이상도 가능했죠.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한 번 출격으로 2500개가 넘는 드론을 없앨 수 있다는 건 전술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매달 전쟁터에서 약 6만에서 7만 대의 드론을 쓰고 있었어요. 이 중에 전자전 공격 같은 것으로 잃는 드론은 10,000대 정도였습니다. 북한군도 이렇게 드론을 쓴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70mm 공대공 로켓만으로도 한 달 전체 드론 소모량의 3%, 격추량의 25%를 단 한 번의 출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전쟁터에선 모든 걸 뚫는 창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드론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지만 한국이 레이저 무기와 공대공 로켓 같은 다양한 방어 체계를 개발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저 무기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제가 한국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은 레이저 무기가 드론 방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적의 드론이 날아오면 빛의 속도로 타격해서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원격 조종이 필요한데 이 통신을 교란하면 드론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전자전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었죠. 우리는 적의 드론 기지를 파악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드론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면 그 발사 지점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의 실전 경험을 잘 분석하고 참고해서 자국에 맞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적국의 도발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 방위산업체를 방문했을 때 드론 감지 레이더라는 새로운 기술도 보았어요. 이 레이더는 아주 작은 드론도 먼 거리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적의 드론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자마자 알 수 있어요. 한국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 방어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었어요. AI가 드론의 패턴을 학습해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었죠. 컴퓨터가 드론의 움직임을 예측하면 요격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우리는 드론 대응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요.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며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경쟁하면 결국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회사 대표가 자신 있게 말했었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드론 방어 기술을 개발하면 북한의 드론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완벽한 방어 체계는 없지만 여러 층의 방어망을 구축하면 대부분의 위협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는 한국의 성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제 이름은 자이레프 코스타이노프입니다. 저는 국제자동차 안전성 전문가로 15년 동안 일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동차 안전성 테스트를 맡았었습니다. 최근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샤오미의 전기차 사업이 제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샤오미가 SU7 울트라는 가속력과 최고 속도에서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를 능가한다 라는 대담한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가
갑자기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샤오미는 자신들의 SU7 울트라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도어 양산차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연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샤오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800마력이 넘는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이지만 저는 이런 고성능 차량들이 중국의 혼잡한 도시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첫 번째 모델인 SU7을 출시한 후 샤오미는 UU7이라는 두 번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는 페라리와 맥라렌을 섞어놓은 듯한 디자인을 가졌고 중국 소비자들은 정말 열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UA7의 디자이니가 페라리의 사도어 모델인 프로 상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SU7 울트라의 사진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해요. 매끈한 파란색 차체가 전시장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었죠. 그 곡선과 선은 훨씬 더 비싼 스포츠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제 원표를 보면서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은 힘을 채 넣을 수 있을까? 제 동료 웨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을 일반 운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걱정돼요. 저는 직접 봐야 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큰 공개 행사를 위해 베이징으로 날아갔어요. 컨벤션 센터는 기자들과 자동차 애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의 흥분된 분위기는 마치 전시된 차처럼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SU7 울트라의 커버를 벗겼을 때 사람들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발표자는 놀라운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전기 모터, 믿을 수 없는 가속력,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요. 이 차는 단 2.78초 만에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청중들은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로서 저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경험 없는 운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가 그렇게 빨리 가속할 수 있으면 운전자들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는 완벽하게 설계되어야 해요. 차의 안정성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어야 합니다. 시연 주행 중에 SU7 울트라는 테스트 트랙을 빠르게 돌았어요. 전기 모터는 거의 소리가 없었지만 그 힘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얼마나 빨리 가속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코너를 돌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었어요. 행사 후 저는 몇몇 샤오미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차량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 엔지니어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우리의 안정성 제어 시스템은 최첨단입니다. 제동 시스템은 차의 힘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에서 저는 새로운 기술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어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반짝이는 새 전기차들을 보면서 저는 흥분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들은 놀라운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안전을 희생하면서 속도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테스트하기도 전에 이렇게 강력한 기계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보기 위해 베이징의 번화한 거리를 방문했어요. 교통은 혼잡했습니다.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가 모두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죠. 저는 수백 대의 초강력 전기차가 이 복잡한 상황에 합류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차들이 충분한 안전 기능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혁명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놀라운 기술을 시장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로서 저는 안전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새로운 전기차들을 계속 주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제가 발견한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해 보고할 거예요. 세상은 이 흥미진진한 새 차량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안전한 시대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샤오미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전기차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어요. 하지만 저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급격한 성장 뒤에는 품질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에는 샤오미 전기차 SU7 시승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영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즉시 자료 수집에 나섰어요. SU7이 도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트랙션을 잃고 사고를 내는 모습, 경미한 충돌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손상되는 문제, 고성능 모델임에도 서킷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펜스에 충돌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는 후베이성 우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었어요. 푸른색 SU7 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 균형을 잃고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도로 연석에 충돌했었습니다. 샤오미 측은 이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저의 분석에 따르면 차량의 안정성 제어 시스템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푸젠성 샤먼에서는 SU7 시승 차량이 도로 연석에 부딪힌 뒤 타이어가 펑크하고 휠이 찌그러지는 등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이 포착되었었죠. 이런 경미한 충돌에도 차량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은 분명 설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차량들이 비 오는 날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걱정했었어요. 한 번에 젖은 도로 테스트에서 SU7은 고속으로 회전하며 거의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도로 위의 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차량의 컴퓨터가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력을 줄여야 했지만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었죠.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이것들이 일회성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에 대한 보고가 중국 각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 주행 중에 차가 갑자기 제어를 잃었다고요. 이런 패턴은 차량 설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었죠. 차량 제작에 사용된 재료도 문제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제가 검토한 여러 충돌 테스트에서 SU7의 차체는 저속 충돌에서도 더 많이 구겨졌었습니다. 이는 샤오미가 차량의 무게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가볍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했을 수 있지만 강도와 안전성을 희생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저는 직접 문제를 경험한 몇몇 소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린이라는 한 소유자는 저에게 말했어요. 새 SU7을 받게 되어서 정말 신이 났었어요. 차가 멋져 보이고 이런 멋진 기능들이 모두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 2주 만에 차가 회전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딜러는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또 다른 소유자인 웨이는 더 무서운 경험을 했었어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시보드의 모든 경고등이 켜졌어요. 차가 저절로 속도를 줄였고 간신히 길가에 도착했어요. 견인 트럭이 오기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죠. 제조 과정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샤오미가 이 차들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테스트를 해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고 싶었던 샤오미는 테스트 단계를 단축했었죠. 이렇게 시장에 서두른 결과 많은 문제들이 차가 판매되기 전에 발견되고 수정되지 않았어요. 이 차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도 또 다른 주요 우려사항이었습니다. 주로 기술 회사인 샤오미는 차량의 컴퓨터 시스템에 많은 초점을 맞췄었어요. 대시보드에는 아름다운 화면과 많은 첨단 기능이 있었죠. 하지만 차량의 안전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었습니다. 샤오미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기술자들이 여러 SU7 차량의 소프트웨어 버그를 수정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기술자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의 매주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고 있어요. 때로는 새 업데이트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품질 관리도 일관성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일부 차들은 완벽한 마감과 좋은 작동을 보였지만 다른 차들은 패널 틈새, 잘못 정렬된 문 또는 공장에서부터 전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음은 샤오미가 아직 차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샤오미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차량의 놀라운 성능을 광고했었죠. TV 광고는 SU7이 트랙을 돌아다니며 고급 스포츠카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는 구매자들 사이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었고 그들의 실제 차량이 광고된 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망했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안전 영향에 대해 더욱 걱정되었어요. 이렇게 높은 출력을 가진 차량들은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안전 시스템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는 샤오미가 진정으로 안전한 차량을 만드는 것보다 인상적인 사양 숫자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시사했었습니다. 저는 제 발견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의 소비자 안전단체들과 공유했어요. 저의 바람은 샤오미가 누군가 심각하게 다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0에서 100km/h로 가속할 수 있는 차들은 짜릿하지만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살펴보면 수천 대의 차량들이 도로에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문제 패턴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사소한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설계 및 제조상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자동주차 소프트웨어의 결함이었어요. 중국 각지에서 약 70여 대의 SU7 표준 버전 차량이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하던 중 충돌 및 긁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샤오미가 결국 자동주차 기능의 시스템 오류가 사고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은 제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량 후면이 주차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샤오미 차량의 후진 레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 방지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는 기본적인 안전 기능의 실패였어요. 오늘날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센서와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샤오미는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 기간 동안 하루 1위안 상당의 샤오미 포인트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차주들이 이 보상안에 불만을 제기했었어요. 특히 제가 더 걱정했던 점은 SU7의 통합 차체 구조 특성상 일부 부품은 교체가 불가능하고 수리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고차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설계 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베이징의 한 수리점을 방문해서 손상된 여러 대의 SU7 차량을 살펴봤었어요. 그곳의 관리자인 린 씨가 저에게 부서진 부품들을 보여주었죠. 이 뒷범퍼 보이세요?
그가 심하게 긁힌 부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걸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없어요. 전체 후면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체 대신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교체만큼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저는 자동주차 중 사고가 난 차량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손상은 외부뿐만 아니라 일부 센서도 고장 났었어요. 차량의 컴퓨터가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자동주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위험해졌었죠. 상하이에서는 자동주차 사고를 직접 경험한 왕 씨를 인터뷰했었어요. 저는 차가 스스로 주차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다가 갑자기 가속해서 뒤에 벽에 부딪혔어요. 정말 놀랐죠. 차에서 경고음이 울리거나 어떤 경고도 없었어요. 왕 씨는 저에게 그녀의 대시캠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충돌 직전에 차의 움직임이 갑자기 불안정해진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이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암시했었습니다.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과 함께 자동 주차 시스템을 테스트했었어요. 저희는 다양한 장애물과 주차 공간이 있는 통제된 환경을 설정했었죠.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이 시스템은 종종 지면에 가깝거나 특정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는 금속 물체를 찾고 있어요. 저희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장웨이가 설명했었어요. 하지만 많은 주차 기둥들이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레이더가 때때로 이것들을 완전히 놓치곤 해요. 저희는 또한 밝은 햇빛이 차량 주차를 돕는 카메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이것이 왜 일부 사고가 맑은 날에 더 자주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었죠. 샤오미는 서둘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지만 제 테스트에 따르면 그것은 문제의 일부만 해결했었어요. 센서들은 여전히 특정 유형의 장애물, 특히 나쁜 날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엇갈렸어요. 한편으로는 문제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차량을 리콜하거나 사람들이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중국의 세 개 다른 도시의 안전 규제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모두 결함이 있는 자동주차 시스템을 가진 차들이 도로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어요. 한 규제 담당자는 제대로 수리될 때까지 샤오미에게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었죠.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베이징 교통안전국의 첸 국장이 말했었어요. 단순히 주차라도 장애물을 감지할 수 없는 차는 주변을 걷는 사람들, 특히 더 작고 센서가 감지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제가 통제된 환경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테스트했을 때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차는 이제 대부분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무언가를 감지했을 때 때때로 너무 갑자기 멈춰서 뒤에 다른 차가 가까이 있으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전체 상황은 회사들이 준비가 되기 전에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주차는 완전 자율주행에 비해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능조차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한 테스트가 필요했었어요. 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악몽은 단지 충돌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동주차가 그 차를 산 주요 이유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수동으로 주차한다고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들은 속았다고 느끼고 나중에 어떤 다른 문제가 나타날지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이 기능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했어요. 한 소유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용하기가 두려워요. 믿을 수 없는 스마트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가 조사를 마칠 무렵 샤오미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자동주차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 차들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뢰에 대한 손상이 이미 일어났었죠. 일부 안전 기능들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든 품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샤오미 폭주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SU7 울트라 차를 일반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SU7 울트라는 정말 강력한 전기차예요. 뒤에 2개, 앞에 1개, 총 3개의 전기 모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터들이 함께 1380kW의 힘과 1770Nm의 토크를 만들어내요. 이 정도면 아주 비싼 스포츠카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차가 단지 72만 7천 위안으로 비슷한 성능의 차들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제 조사에 따르면 이 차는 그 모든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특히 브레이크는 이렇게 빠른 채 비해 너무 약했었죠. 제가 연구했던 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한 운전자는 SU7 울트라를 산 지 겨우 10일 만에 레이스 트랙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운전자가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브레이크를 시작해서 차가 타이어로 만든 벽에 그대로 충돌했었습니다. 차의 앞부분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후드, 앞 범퍼, 펜더, 헤드라이트가 모두 심하게 손상됐었죠. 차 안에서는 에어백이 터졌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모든 SU7 모델의 브레이크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안전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충돌이 단순히 운전자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차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폭주족들은 매일 더 흔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서 종종 분주한 도시거리에서 위험한 속도로 운전했었죠. 지난달 제가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세대의 SU7 울트라가 교통 사이를 경주하는 모습을 봤어요. 인도의 사람들은 차들이 차선 사이로 급하게 방향을 바꾸자 뒤로 물러나야 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웃으면서 휴대폰으로 서로를 촬영하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위험에는 신경 쓰지 않았었죠.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초강력 차들을 제어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차에서는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도 차가 천천히 속도를 올리죠. 하지만 이런 전기차에서는 힘이 즉시 나타나요. 마치 대포에서 발사된 것처럼요. 적절한 훈련 없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그냥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경찰은 저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전기차 관련 고속 사고가 40%나 증가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충돌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들이 차의 가속력을 자랑하려다가 몇 초 안에 통제력을 잃었을 때 발생했었습니다. 저는 광저우의 한 수리점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는 손상된 SU7 모델을 수리하는 전문점이었어요. 주인은 현재 작업 중인 5대의 차를 보여줬는데 모두 비슷한 손상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말했어요. 가속 페달을 누르면 차가 예상보다 더 빨리 앞으로 튀어나가고 당황하게 되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던 거예요. 특히 걱정되는 사례는 아버지의 SU7 울트라를 빌린 10대 운전자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 소녀는 면허를 딴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친구들과 함께 차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가속력을 자랑하려다가 차가 통제를 벗어나 길을 건너던 학생들, 무리를 거의 칠 뻔했어요. 차의 진로를 막은 기지 있는 버스 운전사 덕분에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자신의 위험한 운전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했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SU7 울트라가 터널을 통과하고 코너를 돌며 미끄러지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들을 추월하는 영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위험한 운전이 멋지고 신나는 것으로 보이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었죠. 지난주 상하이 관계자들은 고성능 전기차를 특별히 겨냥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어요. 이제 소유자들은 이런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특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익명을 요청한 전 샤오미 엔지니어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제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줬어요. 우리는 최종 생산 모델에 브레이크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바꾸면 출시가 6개월 지연될 것이고 회사는 차를 빨리 출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죠. 기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에 서두르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차들은 특별한 안전 시스템이 필요해요. 더 강한 브레이크, 더 나은 안정성 제어, 그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요. 이런 안전 기능 없이는 이런 강력한 전기차들이 잘못된 손에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교통안전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고성능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혁신이 공공안전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해요. 매일 거리에서 더 많은 이런 폭주족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곧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됐었습니다. 경험 없는 운전자, 믿을 수 없이 강력한 차, 그리고 부적절한 안전 시스템의 조합은 재앙의 조짐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무언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강력해지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지커라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했지만 바로 어려움에 부딪혔었습니다. 지커는 웨이모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로봇 택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택시가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리콜 명령을 받았었죠. 슬프지만 재미있는 점은 미국에 단 한 대만 수출됐는데 3가지 다른 리콜 이유가 있었어요. 한 대의 차에 3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300% 리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자세히 연구하기로 했어요. 미국 교통안전국의 보고서를 살펴봤었습니다. 3가지 리콜 이유는 모두 에어백 문제와 관련이 있었어요. 2가지 문제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구조 문제 때문이었어요. 3번째 문제는 에어백이 작동했을 때도 승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른 나라, 특히 안전규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차를 판매하려면 아직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자동차 안전을 테스트해본 경험에서 이런 안전 문제는 차가 판매되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새 차는 판매 승인을 받기 전에 수백 개의 충돌 테스트를 거쳐요. 이 테스트들은 정면 충돌 시 차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부터 측면 충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었죠.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는 판매되기 전에 수리되어야 해요. 하지만 일부 중국 회사들은 이 모든 테스트를 하지 않고 차를 서둘러 시장에 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안전 기준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에어백 작동 방식에 관한 미국 규칙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에어백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힘으로 열려야 했습니다.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일찍 열리면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큰 힘으로 열리면 도움이 되기보다 다칠 수 있었죠. 저는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었는데
안전 테스트 시설은 보통 특수 장비가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일반적인 테스트는 충돌 테스트 더미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었죠. 센서가 가득한 사람 모양의 물체예요. 이 더미들은 실제 차보다 더 비쌌었습니다. 그들은 충돌 시 실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측정했었죠.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의 또 다른 큰 도전은 사이버 보안이었어요. 미국 규제 기관들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채 대해 걱정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 차들을 해킹하거나 미국 운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품질 관리도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제가 일부 중국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차를 매우 빠르게 만드는 것을 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빨리 물건을 만들면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차는 문이 얼마나 잘 맞는지, 전자 시스템이 극도로 덥거나 추운 날씨에서 작동하는지, 부품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될지와 같은 세부 사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었죠. 지커 사례는 너무 빨리 서구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다른 중국 회사들을 저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몇 년 전 또 다른 중국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서 차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유럽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차들은 충돌 테스트에서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비상제동 시스템도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동일한 회사들이 종종 중국 시장을 위한 좋고 안전한 차를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국제 기준은 다르고 새로운 시장에 맞게 차를 조정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샤오미가 SU7과 UU7 모델을 중국 밖에서 판매하려고 하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지 궁금했어요. 그들의 강력한 전기차는 속도와 기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할까요? 국제시장을 위한 차를 만드는 것은 단지 대시보드의 언어를 바꾸거나 차가 도로의 오른쪽에서 운전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각 나라가 안전, 배출, 심지어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밝을 수 있는지와 같은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차들은 일부 중국 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측면 충격 보호가 필요했어요. 유럽 차들은 차가 걷고 있는 사람을 치면 부상을 줄이는 보행자 보호 시스템이 필요했었죠. 일본 차들은 독특한 지진 안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공적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몇 년을 준비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지역 규칙을 이해하는 현지 엔지니어를 고용했었어요. 각 지역에 특별한 테스트 센터를 건설했었죠. 다른 나라를 위해 다른 버전의 차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샤오미와 같은 회사들은 많은 돈과 똑똑한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차를 만드는데 새롭고 자동차 안전은 복잡했었습니다. 지커 로봇 택시가 좋은 예예요. 그것은 중국 자동차 회사와 미국 기술 회사 간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졌었죠. 그들은 아마도 이 협력이 미국 규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리콜로 이어지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3번의 리콜을 받은 이 한 대의 차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어요. 그것은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큰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었죠. 이것은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국제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지커 사례와 같은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었어요. 그들은 안전 테스트와 품질 관리를 개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차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전화기나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판매되는 첫날부터 안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본과 한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글로벌해지는데 성공했는지 봤어요. 먼저 그들은 저렴한 차를 만드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품질을 개선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치와 안전 모두로 알려지게 됐었죠. 중국 회사들은 비슷한 경로를 따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샤오미와 지커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에 전기차를 판매하고 싶다면 어려운 길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들은 시장에 서두르는 것을 늦추고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데 더 집중해야 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중국 회사들의 경쟁이 아마도 미래의 모든 차를 더 좋고 덜 비싸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에요. 회사들이 경쟁할 때 보통 고객들이 이겼었죠. 하지만 먼저 이 회사들은 그들의 차가 미국, 유럽 및 다른 곳의 도로에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 안전 전문가로서 저는 계속해서 중국 전기차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전 세계 자동차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둘 다 필요했었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혁명은 정말 놀라워요. 빠르고 강력한 전기차들이 저렴한 가격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자동차 안전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배웠어요. 안전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특히 800마력이 넘는 초강력 전기차를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할 때는 더욱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점은 이런 강력한 차들이 충분한 안전 시스템 없이 도로에 나오면 샤오미 폭주족 같은 위험한 행동이 더 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의 기본 안전 부품들, 브레이크, 차체 안정성, 충돌 보호 장치는 높은 성능에 맞게 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샤오미 SU7 울트라의 충돌 안전성을 확인하는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었어요. 시속 50km로 차를 장벽에 충돌시키는 모습을 지켜봤었죠. 결과는 우려스러웠어요. 차 앞부분이 너무 많이 구겨져서 운전자 공간까지 밀려 들어갔어요. 에어백은 제대로 펼쳐졌지만 차체가 충돌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 유럽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저희 동료 한 명이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안전 문제도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해요. 자동주차 같은 기능이 완전히 테스트되지 않은 상태로 고객에게 판매되면 우리가 이미 봤듯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동주차 사고를 당한 SU7 차주 중 한 명인 장 씨와 대화했던 걸 기억해요. 저는 차가 스스로 주차할 거라고 믿었어요. 라고 그는 실망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었죠. 이제는 차의 특별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두려워요.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수십 명의 차주들에게서 비슷한 걱정을 들었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각 나라의 안전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해요. 300% 리콜률 같은 기록은 회사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죠. 지난달에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자동차 안전 컨퍼런스에 참석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전반적인 느낌은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안전 테스트가 성능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속은 놀랍지만 브레이크는 어떤가요? 라고 한 독일 엔지니어가 발표 중에 물었었죠. 이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 경력 동안 200대 이상의 다양한 차를 테스트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차들은 항상 가장 빠르거나 가장 강력한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능과 안전의 완벽한 균형을 갖춘 차들이었죠. 샤오미 SU7 울트라는 단 2.36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는 많은 슈퍼카보다 빠른 거예요. 하지만 제 테스트에서는 그 속도에서 완전히 멈추기 위해
45m 이상이 필요했었습니다. 비슷한 파워를 가진 잘 설계된 유럽 전기차는 35m 이내에 멈출 수 있어요. 이 차이는 긴급 상황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었죠. 저는 차체에 대해서도 걱정했었어요. 작은 충돌에서도 SU7의 부품들이 너무 쉽게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차체의 일부 부품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했죠. 이런 차들이 뭔가에 부딪히면 저속에서도 고치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서졌었어요. 이 차들의 전자 시스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모터부터 브레이크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컴퓨터들이 때때로 버그나 오류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지켜본 한 테스트에서는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정성 제어 시스템이 저절로 꺼졌었어요. 운전자는 젖은 코너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안전에 더 집중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좋은 가격에 강력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들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자이레프 코스타이노프로서 저는 계속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안전 문제를 지켜보고 더 안전한 전기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혁신과 안전은 상반된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추구해야 했습니다. 최근 상하이 방문 중에 저는 샤오미의 자동차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었어요. 그들이 SU7의 다음 버전을 위한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 작업을 시작한 것을 보니 기뻤어요. 그들은 차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더 큰 브레이크 디스크와 더 나은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죠. 저는 또한 그들이 차체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음 모델은 충돌시 승객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주요 부분에 더 많은 고강도 강철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차들이 더 무겁고 약간 더 비싸지겠지만 훨씬 더 안전해질 거예요. 소프트웨어 팀도 자동주차 문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센서를 추가하고 기능을 제어하는 컴퓨터 코드를 개선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테스트에서 새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이 놓쳤던 장애물을 정확히 식별했었죠. 이러한 개선점들은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저는 안전에 적절히 집중한다면 중국 전기차들이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옵션일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차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구매자들이 조심해야 해요. SU78 울트라 같은 강력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동주차 같은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증명될 때까지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전기차의 미래는 밝지만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기도 한지 확인해야 해요. 그것이 제가 매일 계속 노력할 일이었습니다.